네, 이 시각 K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이권희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멘토 나오셨고요. 그리고 W인베스트의 염정 멘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올 한 해 어떠셨냐라고 아까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뭐 14년 만에 최악이었다 이런 답변도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 제가 잠깐 봤고요. 다들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어떠셨는지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염정 멘토? 네, 올 한 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방송하기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사실 좋은 뉴스라든지 좋은 이제 거리를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기도 하고 이제 방송에서 사실 꽤 조심스럽게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소신 발언을 좀 하고 싶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자제해야 됐고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소신 발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생물처럼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 오르는 상황에서 사지 마세요, 내립니다. 또 내리는 상황에서 더 내릴 겁니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도 맞는데 그래도 최대한 소신 발언하려고 노력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권희 멘토께서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일단 올 한 해 방송은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물론 이제 개별 섹터를 잘 따라다니신 분들은 뭐 사실 길목 잡기를 좀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수익이 좀 괜찮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제 대형주라든지 뭐 주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차 전지 섹터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번에 참 재미없는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뭐 이제 증권사를 오래 있었지만 뭐 물론 너무 좋았던 2020년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반감 더 많이 안 좋았다고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계속 시장은 이렇게 뭐 화려하게 좋았던 적은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잠깐 좋았을 때가 너무 이제 그때 많이 들어오셨던 분들이 네. 많이 힘든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눈높이가 높아진 가운데 다시 이제 제자리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또 이제 시장을 맞이해야 되니까 한 해를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걱정이 조금 많은 뭐 스타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신 발언을 하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저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좀 어렵더라도 새해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연말이다 보니까 이 배당락이라든지 대주주 확정,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금투세는 유예됐지만 대주주의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으로 그대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흔히 가족들 계좌는 한꺼번에 통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은 되고 있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정 멘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주주 요건으로 인해서 양도세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일단은 크게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과 내일까지가 이 대주주 그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시기인데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2차 전지라든지 대형주 위주로 대거 이제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생각보다는 좀 그 흐름이 좀 같이 이어지진 않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까지는 그에 대한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다 보니까 내일까지가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또 거래일이고요. 또 수요일은 배당락이 또 걸려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 대주주 회피를 위한 물량이 나올 수 있고 일단 또 수요일은 또 배당락에 따른 또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일단 이번 남은 사거래일 동안은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물량들에 대한 추례를 언제든지 좀 그에 대한 부분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고 뭐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 얼마나 좀 잘 지켜낼 수 있느냐 네. 또는 내년도를 위해서 좀 현금 확보를 좀 해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좀 변경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좀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마지막 주는 그냥 이렇게 올 한 해 넘기지라는 생각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현금이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하고 두 가지가 좀 교차할 것 같은데 이권희 멘토께서는 어떻게 전략을 좀 재현해주고 싶으세요? 아마 올해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뭐 적어도 뭐 10에서 20%는 현금을 계속 갖고 가시는 전략을 많이 쓰셨을 텐데 뭐 그거는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해로 바뀐다, 뭐 1월 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여러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회기년도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생기는 1월이지만 여전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뭐 대세 상승이나 여러 이제
주요 주도주들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섹터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좀 갖고 계신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락이라든지 뭐 대주주 확정 관련돼서 특히 이제 대주주 관련돼서는 10억 관련돼서 여전히 좀 불만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걸 관련해서 지금 불만보다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는 대형주 쪽이 그럴 수 있고 코스피 쪽에서는 오히려 아주 대형주보다는 중대형주 정도에서 많이 그런 움직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본인이 10억 이상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나마 올해 제일 좋았던 섹터인 뭐 2차 전지 양극재 관련된 소재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세트 업체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물량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뭐 바닥을 잡겠다라고 뭐 적극 매수하겠다라고 덤비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말일이나 뭐 30일이나 아니면 내년을 기약하고 좀 현금을 들고 가시는 게 또 기회가 한 번 더 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조금 더 올려놓는 게 낫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 한 20, 30% 정도까지 늘려놓으셔야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올라 있다라고 하면 대주주 회피 물량 같은 게 연말에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그나마 연말에 조금 나은 게 항공주 쪽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연시 되면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중국이 문을 연 영향도 있고요. 특히 일본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진 거는 체감적으로 느낍니다. 주변에서 일본 다녀오셨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항공주 얘기 좀 해볼게요. 어차피 항공주 얘기하게 되면 여행주하고 연결시켜야 되지 않나? 뭐 카지노하고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염정 멘토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제 항공주는 지난주부터 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좀 다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보다는 지금은 이제 LCC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LCC, 뭐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오늘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해외여행객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국제선 이용객 수가 지난달에 이제 11월 달에 308만 명이고요. 국내 여행객 수가 285만 명. 국내 여행객 수를 국제 여행객 수가 앞지른 달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절반 가량은 지금 일본 노선 계획으로 절반가량 일본 노선 계획으로 볼 수 있는데 일본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그 전달 대비해서 10월 대비해서는 2배가량이 늘었는데 사실 12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1월보다 당연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LCC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1차적으로 지금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올해부터 조금씩 올해 말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화권 노선에 대한 확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만 노선, 대만과 제주 노선에 대한 부분이 재개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만과 뭐 다른 노선들 역시도 모든 여행 항공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가 이제 입국자들의 그 격리 해제가 격리 해제를 통해서 이 홍콩 노선이라든지 그리고 중화권 노선에 대한 이제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중국은 사실 지금 완화 정책과 함께 어떻게 보면 봉쇄 정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 노선에 대한 부분에 가장 기대를 할 겁니다. 하지만 뭐 사실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여행객에 대한 수요는 사실 늘긴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노선 그리고 이제 대만이라든지 뭐 홍콩 정도의 앞으로 노선에 대한 확대에 따른 이런 LCC 항공사들의 수익성이 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이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했지만 더 빠르게 이제 이번 4분기 한 18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티웨이항공도 마찬가지로 지금 LCC 항공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좀
지금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좀 어떤 재정상의 좀 불안감으로 인해서 지난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주가가 많이 빠진 거 대비해서 사실 아직도 좀 반등이 좀 급격하게는 아직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좀 룸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한 일주일째 좀 보합세를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외국인들 역시도 매수세를 좀 전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러브콜이 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연말연시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아예 내년에 연초에는 리오프닝 주들이 좀 살아난다 이렇게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희 멘토께서 그 부분 조금 점검해 주시고 단기적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LCC 뭐가 낫겠다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낫겠다 이런 대안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뭐 기대감이죠. 기대감이고 이제 실적이 조금 돌아서고 있고 항공주가 좋은 이유는 여전히 뭐 대외 여건들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좀 많이 내려갔고 저희는 이제 기름을 다 달러로 사와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높으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는 건데 지금 1,400원대까지 1,450원, 40원대까지 육박했던 환율이 지금 뭐 1,200원대 후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또 이 비행기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가져올 때 사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리스를 합니다. 리스도 다 네. 달러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줄어들었고요. 또 유가도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70불대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비용은 줄어들고 있는데 노선은 지금 점점 확대되면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금 아마 왕복을 끊으시려면 적어도 50만 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전보다 한 30% 이상 비용은 더 그러니까 요금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그리고 워낙 또 이제 노선이 많이 없다 보니까 거의 비행기가 꽉 차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항공주가 좋아지는 이유 이걸 뭘 투자해야 되냐? 대한항공이 그동안 대안이었죠. 왜냐하면 뭐 화물이라든지 뭐 여객이 안 좋아도 화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던 항공사가 대한항공이 유일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보다는 진에어라든지 아니면 뭐 TA항공, 뭐 제주항공 같은 LCC 업체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진에어 이제 최근에 수급만 보더라도 한 달 사이에 연기금이 한 130만 주 정도 샀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산다라는 거는 결국엔 좀 길게 보고 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분간은 이 LCC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기관들의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연기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중국이 뭐 리오프닝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역을 좀 치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과정들은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만약에 전제를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네네. LCC는 뭐 향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 노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본 동남아 뭐 그다음에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스타를 이끌어가는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대부분 해외여행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의 동기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거고, 뭐 일본 여행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여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분위기는 이쪽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기대감은 계속 당분간 유지가 되면서 실적이 조금씩 올라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LCC는 괜찮은 것 같다. 우리가 저가항공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LCC도 여러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십니까? 두 분의 탑픽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이건희 멘토부터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진에어랑 그다음에 제주항공을 그나마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진에어하고 제주항공. 예. 우리 염정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네.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주항공도 마찬가지고 일단 일본 노선에 대한 좀 확대가 나타나는 부분이 이미 좀 선제적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뭐 TA항공 같은 경우는 또 대만 노선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뭐 세 종목 모두 다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LCC항공에 대한 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진에어와 제주항공을 좀 분할해서 매수할 생각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하시네요.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거는 진에어하고 제주항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LCC에 투자할 때 제일 불안한 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하긴 한데 그나마 진에어는 위에 든든한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저가 항공들에 대한 관심은 좀 있을 것이다. 지금 벌써 기관 투자자들은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중국이 문을 열고 나면 중국 쪽 노선이라든지 그런 데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감기약 이슈 가져왔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감기약 품귀 현상, 이 부분이 국내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저도 지금 소리가 좀 맹맹하시죠. 감기 걸렸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간 쉬었지 않습니까? 그 약간의 그게 좀 남아 있습니다. 금방 회복될 것 같으면서도 조금 가네요. 근데 어쨌든 주변에 이제 뭐 국내에도 감기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까지 같이 유행을 하면서 중국부터 시작해서 감기약과 관련된 주들, 제약주들 좀 움직이고 있죠. 같이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희 멘토부터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일단 감기약 관련된 게 생각보다 테마성으로 움직일 것 같았는데 굉장히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중국에서 계속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발 뉴스에 따라서 좀 예민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 뭐 저장성이 뭐 하루에 뭐 감염자가 100만 명씩 뭐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자극적인 기사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 당국이 지금 뭐 카운트를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왔을 때 한 8만 8천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어서 모르지만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도 한 2만 5천 명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도 지금 여전히 7차 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워낙 뭐 통제에서 감염자가 몇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이제 그 수준에서 갑자기 지금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고 그러니까 자극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감기약 품귀 현상은 국내에도 지금 여전히 감기약 찾으면 없는 경우,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가 없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감기약이 치료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염자들한테 많이 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많이 사재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뉴스를 또 찾아보시면 뭐 중국 당국에서 이런 또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트아미노펜을 원료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도 중국이기 때문에 그 원료 생산을 더 만들게 정책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감기약 품귀 현상을 조금은 완화시키고 있다라는 또 기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점차 해결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럼 과연 국내 주식을 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로 또 이제 다시 한번 따져보면 생각보다 뭐 중국에서 그렇게 난리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감기약을 수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닥 그렇게 뭐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체만으로도 감기약이 많이 팔려서 뭐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기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네. 뭐 효과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회사들이 감기약 때문에 돈을 생각보다는 더 벌었다 정도는 이제 인정을 하겠지만 향후에 더 벌 것이다라는 부분은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감기약의 대부분의 이제 그 원료인 아세트아미노펜이 대부분 다 중국에서 가져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국 당국이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수출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네네. 오히려 국내 제약회사한테는 피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북경한미라고 해서 이제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이제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회사가 오히려 수혜를 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약과 관련된 이슈 저희가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중국에서 이렇게 감기약 품귀가 직접 수혜로 갈 만한 종목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래도 어쨌든 요즘 감기약 품귀가 국내에서도 조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건보료 이쪽에서 제조용 감기약에 대한 단가를 좀 인상해 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약회사들의 어떤 이익의 폭을 좀 올려줄 가능성은 있는데 원료의약품 가격이 올라버리면 또 그게 상쇄될 가능성도 있고요.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성으로 지금 같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염정 멘토는 감기약뿐만 아니라 오늘 그 JP모건 헬스케어 이쪽하고와 관련된 관련주들도 조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제약과 바이오 업종에 대한 연말까지 그리고 연초에 전략을 좀 같이 점검해 보고 싶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제약바이오 업종 오늘 같은 경우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도 네. 오늘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종목들도 오늘 상승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JP모건이 이제 다음 초죠. 이제 컨퍼런스 할 예정인데 이제 매년 하는 행사죠. 여기에 이제 초대되는 어떤 제약사들은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자체가 이에 대한 부분으로 뭐 같이 뭐 상승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섹터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감기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년도에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내년도부터 이어지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수혜는 셀트리온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얼마나 매출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D바이오 센서도 JP모건 헬스케어 네. 참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맞습니다. 오늘 좀 급등하고 있죠. SD바이오 센서가 미국의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함께 아마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회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료기기 회사들, 그다음에 진단 회사들도 이제 참여를 하면서 내년도에 자신들의 비전을 거기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죠. 의료 미용기기 이쪽은 최근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또 대주주와 행동주의 펀드 뭐 이 이슈까지 같이 있으면서 조금 오늘도 오르는 분위기인데요. 같이 내용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주부터 좀 보겠습니다. 염정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네, 오늘 일단은 뭐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이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중국의 스탄성 의료보장국이 VPB 입찰에 대한 그 상한제를 좀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고 이 VPB는 중앙 집중식 조달이라고 해서 가격 상한제를 맞춰놓고 그에 따라서 사실 이제 그에 대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역시도 이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책정 가격보다는 조금 낮게 이제 상한제가 좀 책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판매 단가가 좀 낮아진 거에 대비해서 그에 대한 물량에 대한 확보가 좀 더 좋을 그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커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하지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떻게 지금 중국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에서 지금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많았죠. 뭐 횡령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기업 본질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6% 정도 되고요. 올해 매출액은 1조 원을 이제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2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계속해서 이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국내 시장에서는 이 임플란트 시장이 사실 포화 상태에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수 대비해서 의사 수도 높고 의사 수 대비해서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가 약 80%까지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이제 보험 관련된 자가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난 만큼 또 포화 상태에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 좀 진출을 해야 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글로벌 점유율 8%를 지키고 있고 이에 세계 4위이고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 시장에서 확대인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인구수 대비해서 의사 수도 적고요. 그 의사가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 있는 비중도 적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임플란트 회사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준다거나 이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런 부분을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인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번에 그 VBP에 대한 부분으로 뭐 상한제가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철저하게 국공립 치과입니다. 국공립에서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전체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국내 임플란트 회사들이 중국에서의 대부분은 80%는 민영 치과 회사 쪽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국공립 쪽에서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상한제가 좀 책정이 되고 그에 대한 근거로 해서 오히려 좀 더 대량 매출이 대량 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중국 내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하는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이 임플란트주들 어떻게 보고 계시고 지금 주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또 다른 임플란트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점검을 좀 해볼까요? 일단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가장 대표적인 뭐 종목인데 네.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회사에 대해서 신뢰가 좀 없는데, 사실은 이 강성구 펀드가 5% 지분을 획득했다고 하면서 왜 행동주의 펀드가 이쪽으로 지분을 이제 가져가기 시작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논란도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2위 업체라고 볼 수 있는 덴티움을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덴티움이 더 매력적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어차피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 내 아시아 1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아직 논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덴티움은 오히려 그에 비하면은 밸류에이션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네. 영업이익률도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장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덴티움이 좀 나을 것 같다.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저희가 LG이노텍 담아놨는데요. LG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에 1.7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LG이노텍 주가 굉장히 좋다가 하반기 들어서 힘이 쭉 빠지는 모습이었잖아요. 내년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건희 멘토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LG이노텍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애플 이렇게 이제 네. 되는데, 결국에 아이폰 15 관련돼서 뭐 이제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애플폰이 생각보다 안 팔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애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중국의 그 팍스콘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애플이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LG이노텍이 사실은 잘 가다가 좀 부러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전히 근데 LG이노텍은 기대감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신규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은 돈을 더 벌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관련돼서 뭐 아이폰 15를 비롯해서 그 외에도 또 하나의 성장은 가능성이 있는 건 앞으로 뭐 VXR, 뭐 XR 기기라든지 그 외에 이제 애플과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또 남아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전장 사업 쪽으로도 여전히 좀 확대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이 앞으로 단순히 그냥 애플 안에 들어가는 네네.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회사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카메라가 들어가는 데는 거의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광학 솔루션 관련돼서 추가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신규 사업군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자율주행 로봇 뭐 여기도 다 해당이 되겠죠? 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조 원의 투자는 역대급 투자입니다. 지금 LG이노텍이 투자한 것 중에 아마 가장 큰 규모의 투자 아닐까 싶은데요. 염정 멘토 간단하게 멘트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저도 LG이노텍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뭐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마찬가지고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수요 둔화의 어떤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에 대한 둔화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장 사업이라든지 모든 전방 사업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그냥 맥락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광학 솔루션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리고 또 광학 솔루션뿐 아니고 고부가 가치 반도체 기판에 대한 투자도 그에 대한 부분도 좀 늘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애플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높고 지금 현재는 전체 매출액의 한 75%를 차지하고 있지만 네.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사실 계속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이어가고요. 그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뭐 지금 말씀하셨던 뭐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사업은 기존의 이제 애플 휴대폰이 아니죠. 휴대폰뿐 아니고 말씀하신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쪽에서의 훨씬 더 많은 수요의 그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업 전반적인 어떤 섹터의
성장세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 둔화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좀 꺾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지금 좀 지켜보다가 오히려 조금 더 좀 네. 조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에다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다가 더 좋은 매수 기회 있으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지켜볼 상황이다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앞으로 이제 기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때쯤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슈는 여기서 점검을 마무리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염정 멘토 가져오신 종목 오늘 실적 턴어라운드 호텔신라 가져오셨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은 카지노부터 이건희 멘토께서는 롯데건강개발을 가져오셨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을 가져오셨네요. 염정 멘토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호텔신라 얘기할까요? 네, 일단은 리오프닝주가 또 공교롭게 겹쳤는데 지금 아무래도 앞서 이제 항공주도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저점에서 누가 더 먼저 올라왔냐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항공주도 움직임이 나타났고 뭐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관광, 카지노 관련주가 좀 먼저 나타났고 지금은 이제 저는 호텔 면세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항공주가 이제 항공이 만약에 재개되고 국제 여객 수가 늘어나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면세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매출액의 이제 88%가 면세 쪽에서 매출액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호텔 쪽에 대한 부분 사실 비중은 워낙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19 기간에도 이제 호텔 쪽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좀 유지가 됐고 이제 면세 쪽에 대한 수요가 가장 좀 강하게 좀 턴어라운드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해외 여행객에 대한 급증 그리고 이제 공항 트래픽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공항 쪽에서 면세 쪽은 사실 지금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쪽에서의 다시 또 매출 회복세가 좀 기대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이제 면세 쪽에서 가장 큰 비중이 사실 또 중국 여행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항공주에서 얘기했듯이 중국과 홍콩 노선에 대한 재개가 1분기 이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호텔신라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목표가하고 손절가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증권사들이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목표가를 좀 상향시켰는데 보통 이제 9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정도를 책정했더라고요. 저도 1차 목표가는 9만 5천 원을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한 10% 아래에 있는 7만 4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건강개발 얘기하겠습니다. 이건희 멘토 말씀 주시죠. 네, 뭐 카지노 관련주 뭐 다 기대가 좀 있으시고 관심도 있을 네. 텐데 결국에는 지금 뭐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지금 이슈 그다음에 오늘 중국에 굉장히 감염자가 폭증했다는 뉴스 때문에 오늘은 카지노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게 사실은 그냥 개인적으로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카지노에 오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중국의 상류층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백신을 맞아도 제일 빨리 맞을 거고요. 그리고 빨리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전세기 노선을 이제 전세기를 띄우고 있는 상황이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홍콩의 7회라든지 연말까지 일본의 2회, 말레이시아 3회 대부분 약간 중국계 계열이라든지 일본의 VIP들을 모시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4분기에는 이래서 적자 폭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뭐 흑자 전환도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일단 23년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고 얼마나 중국의 VIP들이 빨리 돌아오느냐가 관건이겠지만 방향은 이미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와서 쓰기 시작하는 게 카지노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부터는 카지노주를 좀 보셔야 된다. 그중에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좀 많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기대감도 더 크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그래도 저점에서 한 8,000원대에서 지금 12,000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목표를 어디까지 볼까요, 저희가? 뭐 15,000원에서 흘러내린 거는 거의 뭐 의미 없이 흘러내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는 13,000원 이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6,500원, 그러니까 전에 평균적인 가격이었던 떨어지기 전에 평균적인 가격까지는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1,3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염정 멘토 그리고 이건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